나는 기본적으로 무능해서 실패해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에 꽤 오랫동안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실패의 덫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패 경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맞아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주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저희가 심리 분석자료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 연구들, 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모습까지 아주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폭넓게 보셨네요. 네,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 이 실패의 덫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 깊숙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실패의 덫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네,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 덫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건지 그 뿌리를 좀 더듬어 보고요. 그 원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덫이 우리 삶의 선택이나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이 덫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 실패의 덫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실패의 덫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그 핵심에는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 박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생각이죠. 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이룬 성취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닭이 비하나 일시적인 자신감 하락과는 달라요. 네. 마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자기 규정처럼 작용하는 거죠. 아, 자기 규정.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객관적인 성공이나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조차도 이 믿음의 필터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평가절하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런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저희가 본 자료 속 민식 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민식 씨. 객관적으로 보면 민식 씨는 정말 성공한 예술가거든요. 그렇죠. 작품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까지 얻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죠. 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실패자, 낙오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민식 씨가 내세우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유들인가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했지만 자신이 목표했던 최고상은 아니었다는 점, 아, 또 교수가 되긴 했지만 자신이 정말 원했던 최고 명문대학은 아니었다는 점, 이런 걸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룬 성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성취가 자신의 기대 수준 혹은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성공 지표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아주 엄격하고 높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실패의 틀 안에 가두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가 내면의 깊은 무능감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는 상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실패의 덫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외부 현실과 내면 인식 사이의 깊은 괴리. 괴리감이군요. 네, 스스로 만들어낸 이 부정적인 인식의 감옥이 너무나 견고해서 성공이라는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성공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언젠가 내 진짜 무능함이 드러날 거야 하는 불안감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면증후군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가면증후군. 듣고 보니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라니. 그렇다면 이런 깊고 끈질긴 무능감,
이 실패의 덫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가 중요하죠. 자료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민식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식 씨 어린 시절이요. 민식 씨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정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대요.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능이고 즐거움이었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은 그림 그리는 재주 같은 건 나중에 아무 쓸모없어. 남들처럼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며 민식 씨의 미술적 재능과 흥미를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했다고 합니다. 아, 재능을 무시했군요. 네, 심지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형편없는 녀석 같은 말로 심하게 야단치거나 실패자 취급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 그러니까 공부로만 계속 평가받고 비난받는 경험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내면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미술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되고 이는 곧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는 깊은 자기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더 나아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강점을 억누르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게 될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는 민식 씨 사례 외에도 실패의 덫을 만드는 전형적인 어린 시절 환경들을 몇 가지 더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이의 타고난 강점이나 흥미는 무시한 채 부모가 정해놓은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아,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요. 네.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그 노력을 격려하기보다는 결과만 보고 넌 역시 안 돼라며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경우. 그건 정말 상처가 되겠네요. 아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널 인정해줘야 해라며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 중심적인 평가. 그리고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사사건건 비교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경우 등이 모두 실패의 덫을 만드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자신감이 좀 부족한 아이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세상을 인식하는 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패턴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 사이로 오가고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 계속 비교하게 되는군요. 또한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꺼리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압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 시절 경험이 성인기에 실패의 덫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에 자리 잡은 실패의 덫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특정 행동 패턴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그 패턴들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대단하다, 능력 있다, 존경스럽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군요. 네, 속으로는 저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래.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거나 심지어는 칭찬하는 사람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건 별거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어쩌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내 실력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아, 심지어는 자신이 이룬 성공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운이나 쉬운 과제, 타인의 도움 같은 걸로 돌리고요. 네.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 이거니까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 같은 걸로 돌리는 그런 귀인 오류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패턴이네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교? 아까도 나왔었죠? 네, 주로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취, 재산, 지위, 외모 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 형편없구나, 나는 역시 실패자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SNS 같은 게 이런 걸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SNS 같은 플랫폼은 이런 비교를 더 쉽게 만들어서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자기예언적으로 실현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자기예언적으로 실현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승진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일부러 노력을 덜하는 겁니다. 아, 일부러요? 네.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예 도전적인 과제 자체를 회피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라며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실패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거나 실패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작동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악순환의 골이네요.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실패에 덫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대응 방식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요? 네. 첫 번째는 항복, 서렌더입니다. 항복. 말 그대로 실패의 덫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군요. 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성공한 나와는 거리가 먼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포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현저히 떨어지고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네. 실제 결과도 당연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져 실패의 덫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더 깊이 빠지는 거군요. 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마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2번째 대응 방식은 회피라고 하셨죠? 이건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그럴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무능해서 결국 실패할 거야라는 자신의 믿음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 마주하기 싫어서? 네, 아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래서 도전적인 과제나 책임을 맡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어려운 일은 최대한 미루거나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네.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나는 원래 이런 일에 관심 없어, 시간이 없었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등 온갖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게을러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겉으로는 태평해 보이거나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깊은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식은 반격, 카운터 어택인데 이걸 앞에 2가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방식은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과도하게 노력하고 성취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군요. 네, 실패의 덫이 주는 무능감을 부정하고 싶어서 혹은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네. 워커홀릭처럼 일에 매달리거나 학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공지향적이다, 의지가 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결국 실패의 덫에 대한 대응 방식 중 하나로 보는 걸까요? 겉보기엔 성공적인 삶처럼 보이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이 반격은 실패의 덫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즉 나는 무능하다는 믿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갑옷을 덧입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 가리는 거군요. 네, 이 갑옷이 조금이라도 벗겨지거나 깨지는 순간
즉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아, 실패했을 때 더 크게 무너지는군요. 그렇죠.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심지어는 내 깊은 믿음, 나는 무능하다가 결국 옳았음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극단적인 자기 파괴나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자신의 건강, 정서적인 안정, 여가 등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외부적인 성취에만 몰두하는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일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항복, 회피, 반격 모두 결국은 나는 무능하다는 핵심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 그 덫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이런 시테일 벼세 보세 모브 여촉파는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교에서도 몇몇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영화 킹콩을 들다의 이지봉 코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영화 기억나네요. 그는 한때 올림픽 금메달까지 바라보던 유망한 역도 선수였지만 경기 중 입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한순간에 모든 꿈이 좌절됩니다. 네. 그 후 그는 술에 절어 살며 별 볼 일 없는 시골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전전하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말 밑바닥 인생처럼 보였죠. 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깊은 무력감과 자기연민에 빠져 있죠. 전형적인 항복의 모습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못해 시골 여중 역도부 임시 코치를 맡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배우냐,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며 굉장히 냉소적이고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죠. 맞아요. 이건 회피적인 태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또다시 좌절할까봐 아예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도의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시골 소녀들을 만나면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부분 감동적이었죠. 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결국 기적처럼 전국대회 우승까지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반격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반격처럼 보이네요.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통해 대리 성취를 이루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그는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과거 부상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고 또 열악한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아이들을 더 유능하고 배경 좋은 코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네, 또 한 번의 좌절이죠. 또 한 번의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지봉 코치의 이야기는 실패 경험이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어떻게 무력감, 항복, 냉소주의, 회피, 그리고 과도한 열정, 반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실패의 덫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개인의 내면적인 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복합적인 문제군요. 그래야만 이 덫에서 벗어날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깊고 질긴 실패의 덫을 이해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패의 덫이 단순히 나는 못났어 라는 내면의 수치심이나 열등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 네. 오히려 성과, 성공, 지위와 같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외부적인 것에 더 민감하다. 네, 자료에서는 이 덫이 때로는 자기 학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특권의식이나 지나친 경쟁의식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즉, 내면의 감정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비교와 평가 시스템에 깊이 얽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앱으로 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하며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 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믿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좀 더 너그럽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시작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습관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공평하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비교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화려한 성공만을 부각해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을 노력이나 어려움 혹은 실패의 경험까지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면까지 보려는 노력. 네. 동시에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는 축소하고 단점이나 실패만을 확대해서 보던 시각을 교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강점이 있지. 이런 부분은 꽤 잘 해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연습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시기심이나 박탈감 혹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죄책감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낮춰보는 연습입니다. 그 감정의 강도를 낮춘다. 네,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네. 오히려 저 사람도 저렇게 해냈구나.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연습이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성취감을 얻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강점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실패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곤 합니다. 맞아요. 약점만 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만족감과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고 가장 즐겁고 가장 몰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메우는데 급급하게보다 나의 강점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군요. 이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 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데이터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죠. 데이터. 실패는 피해야 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찰할 때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지혜로 승화된다. 네. 자료에서 실패는 지혜로 승화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실패의 덫을 벗어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겠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용기. 어쩌면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구절처럼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자신의 외적인 성과나 실패라는 겉모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나 자신의 노력, 진심,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라는 중심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중심을 보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외부의 평가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은 실패의 덫이라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공감하실 만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깊은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고 네, 그 원인부터 어떤 생각과 행동 패턴으로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렇죠. 항복, 회피, 반격 같은 그리고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관점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기인식, 강점 집중, 그리고 실패를 통한 성장 같은 것들이었죠.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찰의 시간이네요. 이 질문들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들일까요? 실패의 덫이라는 개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이런 덫에 걸려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덫이 당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나 전반적인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돌아보게 되네요. 만약 이 덫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은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지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자료에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이야기도 잠깐 언급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죠. 아, 네. 그 유명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엿새 동안은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뒤 다 함께 함성을 지르자 그 견고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어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죠. 네, 믿음의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실패라는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벽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계속 내딛는 꾸준함. 네, 꾸준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내면의 깊은 믿음과 용기가 아닐까요? 믿음과 용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벽의 높이나 견고함에 압도당하고 비교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 네, 바로 지금 나의 걸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실패의 덫이라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의 다음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